홀로 남은 이관술, 새로운 결심으로 경성으로 잠입하다. 1936년 12월 25일 이관술은 이재유 체포 후 노회면에서 지하활동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길을 떠났다. 경찰 검거를 피해 이재유와 도피 생활을 할 때도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던 겨울이었는데 이번 역시 눈이 쌓이고 삭풍이 몰아치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홀로 도피에 들어갈 때 챙긴 것은 자파상으로 위장하기 위해 마련해뒀던 상자와 기관지, 적기, 유인물이었다. 이재유 체포 후 2시간 지난 뒤 약속대로 도피. 이관술이 출판 책임자로 기관지를 만들 때 조악하지만 직접 만든 등사기로 인쇄했다. 농부 차림으로 변장한 이들이 등사기를 직접 구입한다면 의심을 살 것은 뻔했으니 궁여지책이었을 것이다. 두꺼운 유리를 구입하고 철필은 축음기 바늘로 대체했다. 등사할 롤러도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조합해 대체했다. 그 뒤로는 낮에는 어김없이 농사일을 하고 밤마다 지하 은거지에 등사할 채비를 갖춰 2주일 넘게 고생해 배포할 분량을 마련했다. 이관술은 배포를 위해 남겨둔 문서들을 자신만의 표식을 남긴 외진 땅에 깊이 파묻어뒀다. 이제 노회면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기에 묻어뒀던 문서들을 꺼내 자파 괴짝 안에 깊숙이 숨긴 뒤 은거지를 나섰다. 이재유와 약속했던 시간은 오후 2시. 앞서 오전 11시 45분쯤 이재유가 체포됐으니 2시간이나 흘렀다. 그날의 긴박한 상황은 해를 넘겨 4개월 뒤가 되는 1937년 4월 30일 거의 모든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제 경찰은 이재유를 체포한 뒤에도 보도를 통제하고 비밀을 엄수했다. 보도 통제가 풀리자 신문들은 호외와 특집으로 이재유와 이관술에 관한 기사를 찍어냈다. 그날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두 사람이 노회면 은거지에서 사용한 가명은 김대성과 김소성로 신분을 위장해 호적에 이름을 올렸고 일제 경찰이 첩보를 확인한 뒤 치밀하게 체포를 준비했던 내막이 자세하게 드러난다. 일제 경찰들은 잠복한 낌새를 눈치채고 이재유가 도주하자 피스톨 권총을 발사했다. 이를 신호로 곳곳에 포위하고 있던 형사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재유를 어렵사리 체포했다. 일본 형사가 체포 현장을 무용담처럼 읊어댔을 이야기는 매일신보의 극적 고난기란 제목으로 자세하게 실려 있다. 이 농부가 리제유라고 섬광 같은 단정을 내리자 굉장한 피스톨 한 방이 눈 속에서 차디차게 잠겨있는 송림의 정적을 뒤흔들자 와작 달려든 경찰대의 기합소리 물론 이 피스톨의 한방 총소리는 이를 붙잡기로 한 신호였으니 이때의 긴장감과 공포와 전율 그리고 강압관념. 여기에 압도된 순박한 차림의 농부는 무의식 중에 소리를 지르며 도망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유 체포조가 포위망을 치고 잠복 중일 때 또 다른 체포조는 양주군 노회면 공덕리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니 이관술이 도피한 순간 역시 언제 경찰이 덮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강원도와 경상도를 거쳐 경성으로 잠입. 이관술이 자파괴짝을 등에 메고 장돌뱅이로 위장해 양주군을 벗어나면서 향했던 길은 강원도로 이어졌다. 포위망에서 벗어날 목적이었고 이미 한 차례 산속 도피를 했던 곳이다. 이관술은 강원도 홍천과 인제를 거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조심스러운 도피를 이어갔다. 이 과정은 훗날 본인이 직접 회상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관술은 1937년 7월에 경성으로 잠입하기 전 강원도를 거쳐 경상도까지 내려간다. 지명수배 상태라 얼굴을 숨기기 위해 수염을 길렀고 머리도 바짝 깎았다고 한다. 이렇게 도피를 이어가던 중 앞서 체포된 이재유 소식을 신문기사로 접하게 됐을 것이다. 짐작했던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다. 경성 트로이카 2기와 3기에 속하는 조직원들의 재판 소식과 석방된 이들의 명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관술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계속 도피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 경성으로 돌아가 흩어져 있는 조직원들을 규합하는 구심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전자는 이재유 체포 후 일제 경찰이 이관술마저 체포해 일망타진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후자는 더 늦을 경우 조직을 재건할 시도조차 못하고 흐지부지 될 수 있어서였다. 게다가 또 다른 지도부로 누군가 나서나 대신할 사람을 세우기도 어려웠다. 이관술은 고심 끝에 1937년 7월 7일 경성으로 돌아갔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이재유 검거 실적을 퍼뜨린 뒤 2달이 지난 때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기운이 모두 가라앉아 있었다. 이관술은 경성에 들어와 영등포 지역에 있는 허름한 하숙집을 구한 뒤 새로운 은거에 들어갔다. 경성에서 돌아와 제자 박진홍과 먹먹한 재회. 이관술이 경성에 돌아와 맨 처음 연락을 시도한 이는 동덕여고보 시절 제자였던 박진홍이었다. 박진홍은 1937년 5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소해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어렵게 제외했지만 두 사람 모두 반가움보다 먹먹한 마음이 더 컸다. 박진홍은 이관술의 제자 중 가장 똑똑한 학생이었다. 박진홍은 동덕여고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재로 꼽혔다. 하지만 경성 여학생 만세운동 후 1931년 동맹휴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를 떠난 뒤 박진홍은 RS 협의회에 참여했고 여러 공장에 돌면서 여공으로 일하며 적색노조운동에 나서다 체포됐다. 박진홍은 첫 번째 출소 후 경성 트로이카에 참여했고 레포 연락책을 맡았다. 그리고 이재유가 서대문 경찰서에서 탈주한 후 미야케 교수의 집에서 숨었다 빠져나온 뒤 신당동 안가에서 부부로 위장해 동거했다. 그러다 둘은 연인이 됐고 새 생명을 잉태했다. 이재유가 경성에서 탈출한 1935년 1월 박진홍은 체포됐고 예심에 회부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아이는 1년가량 감옥에 있다가 1936년 6월에 밖으로 내보냈다. 당시 신문들은 이재유와 박진홍의 관계를 흥미로운 스캔들로 연달아 다뤘다. 또 박진홍의 재판에 방청 온 어머니와 아이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아이 이름은 이철안. 감옥에서 태어난 탓인지 몸이 약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박진홍이 출소하기 전 세상을 떠났다. 너무 이른 나이에 떠난 아이의 임종을 부모가 둘 다 보지 못한 것이다. 이관술은 그런 사정을 알고 박진홍과 만났다. 그때 어떤 위로를 건넸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학창시절 만났던 풋풋한 제자가 이제는 항일혁명운동에 함께 나선 동지로 관계가 발전했으니 애틋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반대로 박진홍도 허름한 모습의 농부로 시골 부인용 잡화품이 든 괴짝을 지고 나타난 이관술을 보며 놀랐을 것이다. 동덕 시절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등장한 유학생 출신 선생님. 그리고 자신이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끝까지 학생들을 지키려고 교사들의 동반사직을 주동했던 스승이 아닌가. 완전히 변해버린 처지로 대면했는데 이관술은 괴짝에서 잡화품을 하나 꺼내 선물로 줬다고 한다. 박진홍은 그런 이관술을 기억하며 명랑한 혁명가라는 칭호를 붙여줬다. 이관술은 박진홍과 만남을 이어가며 이재유의 감옥 생활을 묻고 영치금과 생활자금도 건넸다. 박진홍이 출소 직후부터 이재유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출소한 조직원들의 안부도 서로 확인했다. 그 중에는 경성 트로이카 조직원도 있었고 적기를 배포하며 연결되기 시작했던 경성 콩그룹의 성원도 있었다. 이들을 기반으로 영등포 지역 공장을 기반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여동생 이순금도 만나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 이순금은 7월 15일에 출소했다. 이관술은 박진홍을 통해 이순금과 만날 약속을 잡았다. 날짜는 7월 17일, 장소는 여의도 비행장 인근 공원.
이관술은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다리 및 습지를 통해서 약속 장소로 들어갔다. 먼저 나와 있던 이순금은 멀리서 다가오는 오빠 이관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둘의 재회 과정은 이순금이 해방 후 현대일보와 독립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밝힌 바 있다. 1937년 7월 18일이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온 지 2일 만에 여의도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삼배고이 적삼을 입은 시골 농부로 가장하고 삽을 둘러매고 오는데 멀리서는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 오빠의 위대한 혁명가의 면목을 일찍 느꼈다. 오빠는 나에게 안부 한마디 외에는 곧 투쟁을 계속하기를 명령하였다. 나는 위대한 혁명가를 오빠로서 동지로서 가졌다는 것을 무한히 감격하였다. 거의 4년 만에 만난 오누이가 나눈 대화인데도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관술은 나이 차이가 많은 이순금을 어린 시절부터 아꼈다. 동경 유학을 마치고 동덕에서 교사를 하면서 본인의 학교로 동생을 전학시킬 만큼 챙겼다. 경성 반제동 맹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익선동 집에서 함께 살았다. 더구나 감옥과 도피 생활로 서로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사이에 단 한마디의 안부만 물었다는 것은 왠지 비장한 순간이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여의도 인근 한강물이 불어나 넘쳤고 습지를 건너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밤이 될 때까지 강을 건널 준비를 하며 기다렸지만 오히려 순찰을 돌던 여의도 파출소 순경에게 검거됐다. 얼마나 어렵게 돌아온 경성인데 예상치 못했던 위기에 놓였다. 조직 재건의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 배문석 울산노동역사관 사무국장